헌법재판소 심판정에 8명의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사건 번호를 읽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납할 대통령 탄핵 사건에 이어 결정문 낭독이 이어집니다. 만약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쟁점별 판단을 먼저 내놓고 결론이 담긴 주문을 나중에 낭독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탄핵 심판 2건 모두 주문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관 사이 의견이 갈리거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으면 주문을 먼저 읽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어 관례와 달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선고가 끝나기까지 20여 분이 걸렸습니다. 의견이 나뉘게 되면 나뉘는 부분만큼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그 주장하는 그 재판관들이 이유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각에 발생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법한 요건과 절차가 지켜졌냐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고 피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소추단 측은 계엄 요건과 맞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 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국회 활동 금지, 의료인 처단 등의 표현이 담긴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 역시 재판관들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큰 쟁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나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윤 대통령이 내렸냐는 겁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 또한 위헌, 위법성을 가려야 할 주요 쟁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국회 소추단 측은 점검 목적이었다면 영장주의를 무시하며 병력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원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재판관 수는 8명입니다. 9명이든 8명이든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6명으로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인용 의견 재판관이 6명 이상이라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반면 5명 이하라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헌재의 최종 결정은 기각 또는 각하입니다. 먼저 탄핵 인용과 나머지 의견이 5대3으로 나뉜다면 최종 결론은 기각입니다.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이 기각인지 각하인지와는 무관합니다. 각하 셋, 인용 5이 됐을 경우에는 그냥 기각이 돼버린다고. 한 사람은 기각, 2사람은 각하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고요. 그럴 때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의 의견대로 결국 전체가 기각이 되는 거거든. 반면 4명 이상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낸다면 헌재의 최종 결정은 각하입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소수 의견만 남길 수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인용 결정입니다. 인용 결정을 예상하는 법률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들고 있는 야당의 입법 폭주와 부정선거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점 또한 위헌,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8대0 파면이거나 혹은 확률은 낮지만 6대2 파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유연유혹행위를 했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기각 결정을 논리적으로 작성하기는 힘들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할 거라고 보는 법률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기각의 경우 비상계엄이 대통령 권한 내에서 이뤄졌거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그 위법성 정도가 아주 심각한 상태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하게 되느냐 하면 법 위반이 됐다고 해서 중대하다고 보질 않고요. 또한 이번 탄핵 심판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여럿 있었다면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를 바꾼 것이므로 헌재는 심리를 중단하고 국회는 재의결했어야 한다는 분석이 대표적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탄핵 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헌법은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선고일인 4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날은 6월 3일입니다. 대선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 즉 헌재 선고 1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선고 닷새 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60일 시한의 마지막 날인 2017년 5월 9일을 대선일로 정했습니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회복됩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 직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국정 현안을 보고받았고 이튿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직접 대국민 담화로 국정 수습을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계속 받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